안녕하세요. 정기자기약 실제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기자기약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정기자기약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벡터라든가 뭐 구라든가 그런 내용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기자기약 이번 시간에는 전기학 중에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쿨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하 사이에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 그 힘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두 물체 사이에 전하로 대전을 시켜 놓으면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전기로 어떤 그 겨울철에 어떤 물체가 이제 딸려오고 붓고 그런 현상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상은 알고 있었는데 쿨롱이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요. 측정하는 그 방법은 두 개의 이제 금속에 각각의 대전을 했어요. 전기의 세기를 이제 대전을 했는데 크기를 2배, 4배 이렇게 대전을 시켜놓고 이제 이 힘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측정했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스프링, 여기 보면 스프링 있죠.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여기 스케일 힘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고정된 구슬과 고정된 대전체와 두 대전체 사이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회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스프링이 눈금이 있겠죠. 눈금이 이제 힘의 세기가 되는데 두 물체 간에 이제 거리를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발견됐는데 뭐냐면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이 힘은 곱에 비례하고 전하의 차지되어 있는 전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두 개의 이제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같은 전하가 있을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물체 대전된 전하 사이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힘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력장애에서 중력에 영향을 우리가 발견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힘을 정확히 측정을 했는데 그 힘이 대전된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입니다. 실제적으로 전하와 전하 사이에 힘을 정확히 측정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 수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힘을 측정한 거하고 전하의 곱하고 거리의 제곱하고 사이에 힘을 정확히 측정했기 때문에 비례상수 K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비례상수 K가 8.9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쿨롱의 실험을 통해서 이런 법칙을 발견했는데, 자, 이 수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쿨롱의 법칙에서 이
이 Q1과 Q2 전하의 곱과 곱의 힘은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 K를 정확히 이제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세밀하게 이제 더 다듬어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자, 왜 R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이 사실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 후에 이제 발견된 건데, 자, 이거는 뭐 가우스의 법칙이나 다른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체계화 시켰는데, 전하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잴 수는 없겠죠, 그죠? 뭐 테스트하기가 있어서 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에서 전기력 선이 이제 나온다고 본 거죠. 나온다고 본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전기력선이 이 전하로부터 자유공간으로 사방으로 나오는 거죠. 평면상이 아니고 공간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거리 R에 있다면 이 세기가 퍼져 나오게 되면 특정한 거리 R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크기가 이 R에 다 빠져나온다고 보는 거죠. 폐곡선으로 만들어 갖고 여기서 이제 닫아 놓게 되면 닫힌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전기력선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이 폐곡선 표면을 이제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뚫고 나온다고 보면 원래 여기 있던 Q라는 것은 이 표면으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합치면 원래 Q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죠. 4파이 R의 제곱.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의 표면적에 대해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4파이 R의 제곱의 표면이 있으니까 요 한 점의 세기는 여기 있는 Q가 4파이 R의 제곱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요 한 점의 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K 값을 이제 반지름 거리 R로 떨어진 점에 그만큼 이렇게 퍼져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좀 더 다듬었습니다. 4파이 R의 제곱이다. 4파이 R의 제곱이다.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 Q1, Q2가 된 거죠. 이제 K값 중에 4파이 R의 제곱으로 이제 빼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뭐냐 이죠. 8.99 곱하기 10의 구성인데 이 구성의 값이 이제 구성의 값의 일부분은 4파이 분의 1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이제 R의 제곱은 여기 R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8.9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값은 뭐냐? 그 나머지 값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36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36파이분의 1. 36파이분의 1. 여기 왜냐면 4파이의 파이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게 36파이 분의 1 하면 4하고 36하고 이제 4구 36이죠. 그럼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성만 남겠죠. 그죠? 4파이가 없어지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9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나머지 요거를 이제 계산하니까 4파이를 이제 우리가 9에서부터 빠져나온다고 생각하고 4파이를 빼고 나니까 이제 계산한 결과가 이 값이 나온 거죠. 이 값은 뭐 우리가 유전율이라 그러는데, 유전율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값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값들은 원래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이런 쿨롱의 법칙의 비례 상수를 또 우리가 이 9의 표면적으로 나누면 그 거리에 떨어진 점의 세기가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접목을 시켜서 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반비례한다는 것은 쿨롱의 실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9의 표면적에 여기 Q가 전부 다 나왔다 생각하면, 이 표면적에 있는 걸 전부 다 끌어모으면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의 세기는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이 이제 나왔으니까, 입시로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공식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값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값들은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매질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거죠.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유전율이라는 것을 뒤에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는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게 9의 사방으로 퍼져 나오고, 그러면 이제 9의 표면적 4파이 R의 제곱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론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 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식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험의 결과에 의해 갖고 뒤에 이제 이런 수식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 수식도 마찬가지로 이 비례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무심코 이 뭐 수식을 외우려고 하는데, 왜 이 수식이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을 따지면 쉽습니다. 이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값들은 이 쿨롱의 법칙의 비례 상수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값이에요. 값이고, 이 유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평행판 콘덴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쉽게 이 자유공간 속의 공기중과 유전 매체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전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어떤 유전 분극 현상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전율이라는 이름을 적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는 나중에 발견된 거고요. 처음에 이 상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개를 흡수하는 그런 흡수율 뭐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더 맞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유전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실험해 봤을 때는 전개를 흡수해 갖고 전개가 뚝 떨어지게 돼요. 어떤 다른 물질 유전체, 어떤 특정 유전체를 넣게 되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진공중의 유전율이 1인데 이 유전율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전율로 얘기하거든요. 이 진공중의 유전율을 비유전율로 얘기하는데, 어떤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이거의 10배, 100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밑에가 100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이
갑자기 어떤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100분의 1로 확 줄은 거죠. 그죠? 이 공기 중에 유전율보다 100배 유전율이 큰 거를 집어넣어 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집어넣어 버리면 전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전압이 뚝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 흡수율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유전체의 어떤 유전 분극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연구돼 갖고 우리가 이제 유전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처음에 쿨롱의 법칙을 만드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어떤 매질이 공기 중이나 진공 중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유전체 물질을 넣어버리면 전기가 이렇게 세게 안 나와요. 힘이 더 약하게 나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진공 중에가 가장 힘이 세고 나머지 유전체 물질을 집어넣어 버리면 힘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뚝 떨어져요. 힘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콘덴스 용량을 키울 때 뭐 이럴 때 사용하는데 어쨌든 쿨링 법칙은 그런 법칙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사방으로 이제 방사되고 그 힘은 어떻게 되느냐? 힘은 이제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서 이제 그러면 전기의 세기를 어떻게 하느냐? 전기의 세기는 쿨롱의 법칙에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위치에 1쿨롬의 전하를 갖다 놨을 때 원래는 없었는데 이 점에 전기가 얼마만큼 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점에 전기가 얼마만큼 센지 알 수가 없어요. 전기가 있는데 여기 뭐 테스타기로 찍어 볼 수도 없고 이 점의 전기 세기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길이 없죠. 그죠? 여기 뭐 테스타기를 넣거나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무조건 여기 어떤 대전되는 전개가 Q가 있는데 이 Q로부터 얼마 떨어진 지점에 여기 세기가 얼마인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1쿨롬의 단위 전하를 여기다 갖다 놔 보면 이 힘이 얼마나 생기는지 보면 여기 요 점의 전기의 세기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쿨롬의 법칙에서 단위 전하를 갖다 놓으면 얼마의 세기가 생기는지 그걸 우리는 전기의 세기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의 세기는 쿨롱의 법칙에서 뭐냐면 1쿨롬을 갖다 놓게 되면 그 점에 받는 힘이 얼마냐 그게 이제 전기의 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쿨롬.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Q 안에 세기가 거리에 따라서 전기의 세기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세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1쿨롬의 전하를 갖다 놨을 때 힘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제 전기의 세기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전기의 세기 이해됐습니까? 전기의 세기는 원천적으로 알 길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전기의 세기는 1쿨롬을 갖다 놨을 때 여기에 원래 Q로부터 얼마만큼 힘이 생기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전기의 세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기의 세기는 이렇게 단위 전하를 넣고 진공 중에 유전율이 이렇게 되고 이 유전율을 기준으로 다른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거보다 작아지진 않아요. 더 커요. 그래서 진공 중에 유전율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1로 보고 이거의 몇 배이냐 유전율이 몇 배냐. 그래서 유전율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유전율이 커지면 힘이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힘이 적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유전율이 커지면 전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전율은 전기 흡수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크면 적어지니까, 유전율이 크면 적어지니까 전기를 얼마만큼 많이 흡수해 버리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유전율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유전율이 커지게 되면 전기를 많이 흡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런 콘덴서, 여기 콘덴서 있죠. 콘덴서는 Q는 CV인데 C가 이제 여기에 보면 있죠. C는 유전율을 하고 관계 있죠. 유전율. 그래서 유전율을 큰 거를 집어넣으면 용량이 커져 버려요. C가 같은 전하가 들어있는데 C 유전율이 큰 거를 집어넣어서 콘덴서를 만들어 버리면 전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전압이 뚝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컵이 커지면 전압이 떨어지겠죠. 전압이 떨어지면 어떤 그 콘덴서에 축적될 수 있는 Q의 양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전기의 세기와 쿨롱의 법칙, 그 관계를 이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자기하기 굉장히 여러분 난해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공식을 무조건 외우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쿨롱의 법칙 그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 당시부터 하나씩 어떤 그 이론에 의해서 이런 수식들이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 전기의 세기, 전기장 이런 걸 알아보면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자 원리를 하나씩 이제 파헤쳐 가면서 한번 자기하게 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